안녕하십니까. 시멘틱 아이비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체 인식을 위한 피처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화면을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뇌의 인식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두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사람 클래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만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팔다리를 전부 선으로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고요. 이거는 픽토그램이고, 이런 거는 거의 뭐 스케치에 가까운 그런 거입니다. 이런 걸 모두 다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것들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으로 인식하는 이 품문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클래스에 해당되는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보면은 이런 거는 파트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즉 얼굴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사람 언뜻 보면 오징어에 가깝다고 인식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파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머리가 너무 작거나 이건 너무 풍선처럼 너무 커서 이걸 딱 봤을 때 사람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모습 그런 걸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트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을 위쪽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보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가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은 여기 눈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보는 방향이 달라지면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나올 수 없는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팔다리가 꺾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팔이 이쪽으로 꺾이면 여기에서 보인 것처럼 다리는 이 앞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다리도 뒤쪽으로 꺾여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사람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하다. 좀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피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클래스의 이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또 어떤 것은 아니라고 인식을 할까요? 첫 번째, 파트들이 적당한 비율과 적당한 모양과 비율이어야 하고 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 전체가 가능한 모양새이어야 하며 그 물체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본 모습이어야 된다. 즉 사람을 위에서 보면은 눈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파트들은 단순한 도형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그 팔 다리를 선으로 그냥 표시한 거가 있었죠. 즉 머리는 보통 원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도 그냥 알아보고 팔다리는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알아봅니다. 네 번째, 위의 조건들이 약간 아니더라도 파트가 확실하게만 하면은 그 물체로 인식을 합니다. 앞에서 맨 마지막 거가 그랬죠. 머리는 눈, 코, 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었고, 몸뚱, 바디는 이 팔다리만 있었는데, 거기서 머리가 없었으면은, 머리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거의 뭐 나뭇가지 비슷하게 인식을 했을 겁니다. 즉, 이렇게 파트별로 따로 인식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위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도 그 물체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경우, 즉 그거로밖에는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 물체를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물체 아니겠냐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들 중에서 파트를 분리해서 파트별로 따질 수 있는 거는 1, 3, 4번이고 파트 분리 없이 전체적인 모습으로 따질 수 있는 거는 2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거리에서는 우리가 보통 파트들을 주시하게 되겠죠. 만약 얼굴을 파트라고 인식을 보는 경우에 얼굴을 생김새라고 보는 경우에 그 눈, 코, 입은 다시 또 그 얼굴의 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는 생김새를 주로 볼 것이고요. 파트가 인식이 돼도 생김새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김새가 비슷해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파트들을 또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뇌에서는 이 문제를 M셀과 P셀, K셀이 두 가지 타입 동시에 써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셀은 생김새를 담당하고요. P셀과 K셀은 파트를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M셀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M셀은 생맥이면서 눈이 나쁜 사람의 시력이며 움직임에 반응한다. 그 다음에 P셀은 칼라면서 눈이 좋은 사람의 시력이고 정지물체의 디테일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M셀은 눈이 나쁜 사람이 M셀을 갖고 있고 눈이 좋은 사람은 P셀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모든 사람은 M셀과 P셀을 동시에 갖고 있고 그 M셀과 P셀이 담당해서 처리하는 게 이렇게 다른 영역들을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M셀만으로 보기에는 이게 흐릿한 흑백 영상인데 어떤 그 실루엣이 짐작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M셀과 P셀을 어떤 이 부문의 피처로 놓고 결정 트리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생김새를 판단하는 M셀이 이게 사람이 맞다라고 판단이 돼도 이게 흐릿하기 때문에 이 파트를 판단하는 P셀과 K셀로 다시 살펴봐서 그 P셀과 K셀이 yes, 그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건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생김새로 봐서 모르겠다, don't know 그런 경우에도 역시 그러면은 파트를 따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트가 yes면 사람이고 파트가 no면은 사람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전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트가 어쨌든 간에 사람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P셀과 M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즉 카메라죠. 눈에서 찍은 영상은 P셀, K셀, M셀의 세 가지 신호로 바뀌어 대뇌로 전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 P셀, K셀, M셀 세 개로 대뇌로 전달이 되는데요. P셀은 여기서 보다시피 녹색하고 이 빨간색의 어떤 대비되는 그러한 신호, 그 신호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셀은 파랑하고 노란색에 대비되는 그러한 그 신호를 K셀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색차 신호입니다. 색깔 사이의 어떤 그런 색차 신호인데 P셀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원래 먼저 생겨났습니다. 진화의 시간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나중에 K셀이 생겨났는데 P셀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숲속 같은데 이 녹색으로 되는 숲속 같은 데서 빨간색이 어떤 열매라든가 아니면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짐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곧바로 딱 띄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색차 신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피해야 되겠거나 그런 어떤 생존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요. 해상도는 이게 분해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K셀은 나중에 생겼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분해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M셀은 이 흑백 신호입니다. 흑백 신호인데 분해능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낮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화소 크기도 크게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로 따지면 이게 한 100만 화소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0만 화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이제 높은 P셀, K셀은 칼라인데 독수리 눈처럼 이렇게 가운데만 굉장히 좀 잘 보이게 그 해상도가 높고 끝으로 주변으로 갈수록 이렇게 해상도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독수리 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독수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운데가 해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확대경으로 본 것처럼 이 돋보기로 본 것처럼 이렇게 크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 몇 킬로 위에서도 그 지상에서 뛰어가는 토끼나 어떤 겨우 그런 걸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한 식의 눈의
비슷한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M셀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면서 움직임이라는 거는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는 보통 이렇게 에지들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쓱 번지듯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지들이 이렇게 번져서 움직임이나 그런 거를 디텍션 할 때는, 탐색을 할 때는 그렇게 분해능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거를 디텍션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M셀이 있고요. 그래서 그 M셀은 보통 프로세싱을 할 때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작게 줄이면 먼 거리에서 본 게 되죠. 이 먼 거리에서 보면은 디테일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물체의 윤곽을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지금 색차 신호는 가운데만 이렇게 해상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눈은 특징 있는 파트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눈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를 사케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눈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눈이 그냥 가운데만 고정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얼굴을 볼 때 이렇게 끊임없이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갔다가 여기서 움직이고 여기서 움직이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간 계속 이렇게 카메라로 잡아보면은 여기 이런 것들은 해상도가 높은 부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상도가 이렇게 흐릿한 부분은 해상도가 낮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 해상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칼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라면서 이렇게 그 해상도가 낮게 떨어지는 건데, 이 물체 전체를 찾은 다음에 파트 분리를 하는 어떤 그러한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고 파트들만 따로 대조해 볼 수 있는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이다. 신의 한 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케드라는 이 기제가 결국 그 파트들을 이렇게 따로 추출해낼 필요가 없이 계속 파트들만 찾아서 움직이는, 즉 아까 독수리의 눈을 말씀드렸는데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 움직일 때처럼 이렇게 계속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이렇게 착착착 찾아 움직이는 그러한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가 막힌 어떤 그런 기제다,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행위를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먹이 찾는 거죠. 자기가 어떤 주의가 가는, 이거는 굉장히 좀 내가 이쪽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쪽을 찾아가는 거를 이렇게 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눈길이 가는 곳은 다른 곳과 에지 빈도가 다르거나 색이 확 띄거나 움직임이 있는 곳, 그런 쪽을 이제 처음에 딱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눈알이 움직이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닌데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M셀, 즉 여기 이제 M셀이 있죠. M셀을 줄여서 먼 거리에서 보면 이게 생김새가 나오겠죠. 이 생김새가 나온 걸로 추측이 돼서 이게 어떤 물체인 것 같다라는 게 추측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들은 어디에 대충 있을 거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파트를 찾아가는 걸로 이런 사케드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파트나 생김새를 인식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되겠죠. 파트건 생김새건 그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들과 대조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패턴이 달라지고요. 자세, 크기, 회전 이런 거에 따라서 패턴들의 개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패턴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눈에서 들어오는, 여기서 지금 딸기가 들어오고 있죠. 그 딸기의 P셀과 M셀을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그 들어온 패턴하고 여기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패턴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패턴들을 2차원 면이죠. 2차원 면. 그 다음에 1차원 선들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사전식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즉,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패턴을 분해를 해서 그거를 사전식으로 일렬로 세우지를 않으면
거의 이거를 하나하나씩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분해의 역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1차원에서 비주얼 알파벳들을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2, 3차원의 패턴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3차원에 여기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3차원 패턴들이죠. 이 3차원 패턴들을 역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러한 면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차원 면들은 다시 또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러한 1차원 선들로 이루어지고요. 이 1차원 선들은 다시 보면은 이 점들, 그러니까 화소죠.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따질 때 뭐 100만 화소다, 1000만 화소다라고 따지는 것들이 바로 그 이 점들입니다. 점들이 200만 개가 있고 1000만 개가 있고 이런 뜻이죠. 그러한 거를 카메라, 즉 눈으로 입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프로세싱이 되면서 올라갈 텐데요.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들어온 딸기 영상을 보면은 맨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곡률이 비슷한 어떤 라인별로 이렇게 끊습니다. 끊어서 그거를 1차원 라인에 이렇게 만들고요. 그 입후문을 살펴보면은 이 어떠어떠한 라인이 결합이 되면은 어떠어떠한 모양이 된다. 이런 식의 입후문이 뇌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라인이 결합이 되면 뭐 이런 면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되면은 이런 면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면들을 다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그 조합된 거를 가지고 여기서의 그 패턴을 즉 알파벳식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패턴을 조립을 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패턴들과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대동여 지도의 그림입니다. 이 대동여 지도라는 거는 발로 걸어서, 즉 인공위성에서 위에서 한꺼번에 봐서 전체적인 모양을 본 것이 아니고 발로 걸어서 만든 것 지도 중에는 가장 그래도 뛰어나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 지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이 부분으로 조합을 해 올라갈 때 위에 쪽에 있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기존 패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반대쪽으로, 즉 이 인수분해되는 쪽에 어떤 그 되새김 회로, 즉 피드백 회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처를 보면은 첫 번째 피처는 M셀하고 P셀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피처를 보면은 물체 패턴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이 두 번째 피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피처들을 보시면은 전에 이 그림은 많이 보여드렸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M셀, K셀, P셀이 이제 드디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눈에서 이러한 신호들이 세 개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영역, V1, V2, 뭐 MT 이런 영역에서 어떠한 이 각각의 피처들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자기가 영역에서 딱 그렇게 뭐뭐를 골라내라 하는 거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각각 다 골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라내는 모양을 여기에 이제 한번 적어 봤는데요. 여기 가장 0차원에 해당되는 거는 스몰 다츠, 즉 이러한 이거는 굉장히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즉 여기 있는 머리들처럼 굉장히 이렇게 가늘고 닥치닥치 붙어있는, 즉 주파수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패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뺨처럼 굉장히 별로 그렇게 이 선들이 별로 없는 평탄한 어떤 그런 영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점들이 이 200만 화소나 1000만 화소의 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카메라로 받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피처들이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방향입니다. 즉, 그 선들이 어떤 식의 방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스패러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양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눈이 이게 디스패러티를 이제 안경으로 표시를 한 건데 우리 눈이 두 개죠. 그래서 우리 그 눈 앞에 있는 한 몇 메타 정도 되어 있는 물체들은 눈에서 보는 그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거는 좀 앞에 있고 이거는 좀 뒤에 있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히 미묘한 차이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의 어떤 그 양한성을 가지고 그런 피처를 가지고 이러한 그 선들을 즉 컨투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차원으로 넘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보였듯이 칼라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웨이블렉스인데 이게 결국은 파장이죠. 파장이 짧은 거는 파란색 보라색에 가깝고 파장이 긴 거는 빨간색 쪽에 가깝죠. 그래서 그 파장을 가지고 칼라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브젝티브 컨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선들이 항상 이렇게 항상 패곡선처럼 딱 클로우스드로 이렇게 그 닫혀져 있는 선들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패곡선이 되겠다는 것을 짐작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패곡선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클로스 컨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non-Cartesian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보통 직각좌표죠. 그래서 보통 이 XYZ 세계에서 직각좌표로 나타내는데 뭐 자동차 휠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바퀴라든가 아니면 프로펠러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이렇게 원으로 나타내는 원좌표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한 물체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원좌표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피처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2차원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2차원 모양을 만들면은 그것들이 다 모양들이 합쳐져서 이제 3차원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면이 3개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면이 3개에서 3개를 합쳐서 하나의 그 3차원 어떤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턴을 만들 때는 좀 더 복잡한 그런 피처들이 쓰여서 하나의 그 오브젝트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기 전부 이렇게 RF 내에 들어가는 모양들을 채쳐낸다. 채로 쳐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는 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굵은 채라고 보시면 돼서 가는 채서부터 쭉 그 채의 굵기를 키워가면서 계속 이렇게 쭉 쳐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RF는 계속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은 피셀에서의 각차원 패턴의 입부분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RF 즉 뉴런 레이어는 차원별로 한 달개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RF는 엄청 많고 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셀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이 네 방향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왜냐하면 RF들이 이렇게 전부 작습니다. RF들이 작기 때문에 이 RF들이 작은 상태에서는 방향을 굉장히 여러 개로 넓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RF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 방향이 2번 방향, 2번 방향, 3번 방향, 3번 방향, 3번 방향, 4번 방향, 4번 방향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컨투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2, 2, 3, 3, 4, 4, 4,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전부 그 알파벳으로 이게 네 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컨투어는 이렇게 자질구레한 컨투어들의 요런 컨투어도 이게 될 수 있고 이런 컨투어도 이게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컨투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표시를 했었죠. 즉 자세히 보면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보이지만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이런 식 정통적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멀리서 떨어지면 이 RF가 좀 크게 잡기 때문에 이 크게 잡은 RF를 가지고 방향성을 따질 때는 이 네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8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8방향을 A서부터 H까지 8방향을 따졌을 때 이거는 C 방향하고 G 방향이 되고 이거는 이런 거는 뭐 B 방향하고 H 방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따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언어로 보면 수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들을 가지고 다시 엮어서 어떤 이러한 면을 만듭니다. 면을 만들 때는 RF가 좀 더 커지게 되겠죠. 이거를 만들 때는 원래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그 클로스드 전부 패곡선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도 이거를 다 패곡선으로 만들어서 할 때 서브젝티브 컨투어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모양을 보면은 이게 자세하게 봤을 때는 이 모양이 알파벳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21114 뭐 2234 344 뭐 이런 식으로 223334 112333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좀 낮은 해상도로 볼 때는 B 알파벳이 이제 BH, CG 뭐 이런 식으로 쭉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거를 이 사케드를 말씀을 드렸죠. 그 사케드는 모양이 계속 이렇게 눈동자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이쪽 가운데가 이제 해상도가 높게 되는데 이 왼쪽 눈을 보고 있을 때의 모습 코딩한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 코딩했을 때 이 왼쪽 눈은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전부 이렇게 약간 좀 그거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알파벳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셀에서의 패턴들은 아까 크다고 그랬죠.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RF가 큽니다. 이 RF가 크고 이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해상도를 자세하게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4개의 방향으로 1, 2, 3, 4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M셀인 경우에는 ABCD가 아니고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거칠게 방향을 표시해서 24, 42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걸 마찬가지로 다시 면으로 묶을 때는 서브젝티브 컨투어를 이용해서 면으로 묶는데 이때는 아까 ABCD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그 해상도가 높은 식에 뭐 1, 1, 3, 4, 5, 4, 4,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24, 42, 뭐 이런 식으로 3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M셀에서 해상도가 낮은 경우에 있어서의 코딩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여버리면은 이게 먼 거리에서 본 것처럼 되는데요. 먼 거리에서 보면은 이미지의 사이즈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RF의 사이즈는 픽셀에서의 사이즈하고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을 해도 처리를 해도 결과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결정 트리표를 이 피처의 결정 트리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위치 회전 크기 같은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단순히 이렇게 컨투어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거의 빅데이터인데 이게 왜 빅데이터냐면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하루에도 몇십 명씩 보죠. 많이 보면 뭐 몇백 명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기가 본 어떤 그러한 그 모양의 얼굴들에서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맨 앞 시간에 얘기했던 그 병아리 감별사 얘기, 그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모든 눈, 코, 입 패턴들을 여기 보면은 765만 4,321번째, 뭐 4,322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모든 패턴들을 기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인 것들만 모여서 입후문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은 다 입대로, 코 따로 만들어서 입후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합치면은 인스턴트들의 어떤 그 집합이 되겠죠. 그 인스탄스들에서 어떤 특정한 인스턴트를 나타내는, 즉 팬하고 어디서 받고 뭐 언제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은 일반적인 인스턴스로 바뀌면서 그게 클래스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그러한 패턴이 눈에 익어지면서 우리가 사람을 이제 이거는 A씨다, B씨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한국 사람들만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이 사람은 A씨고 이 사람은 B씨고 이렇게 구별을 잘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서양인을 보면은 우리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패턴을, 눈, 코, 입 패턴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프모 클래스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700만, 800만을 보는 게 전부 다 한국 사람만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패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서양 사람을 보면 서양 사람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려면은 모든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 분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만들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눈, 코, 입을 다 조합을 하면은 이 어떤 얼굴이 되는 그러한 입후문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피처에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거는 연속 동작을 시간적으로 끄는 다음에 이걸 슬롯이라고 그러는데 타임 슬롯이죠. 보통 텔레비전이나 어떤 모니터, PC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뭐 30Hz, 60Hz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게임할 때 총알 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144프레임까지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끄는 다음에 같은 파트의 궤적을 연결을 함으로써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손 끝만 이렇게 연결한 파트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의 끝만, 발목만 연결한 파트가 다시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동작을 볼 때 이러한 관절, 이 움직이는 이 변화가 생기는 그런 관절들만 주로 이렇게 주의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뇌 속에 남는 거를 이렇게 점들만 표시를 해놔도 이게 꼭 사람이 움직이거나 뛰어가거나 걸어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거의 보면은 시간촉으로 이어지는 서브젝티브 컨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들은 이 한 주기 동안 특색 있는 모양을 유지를 하겠죠.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한 주기 동안. 이런 모양은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한 주기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동작을 이 패턴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걷는 모습이고 이거는 뭐 고양이가 뛰어가는 모습이고 이런 거를 다 이런 식으로 전 패턴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동작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를 보정해주는 DTW가 필요하게 된다. 당연히 이 동영상을 보다 보면 우리가 뭐 빨리 감기도 하고 되감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빨리 감기 하고 되감기를 이거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빨리 가기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늦게 가기 느린 속도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프레임마다의
모양은 다 똑같지만 이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즉 시간축으로 움직이는 컨투어의 모양이 이렇게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DTW, 즉 다이나믹 타임 워핑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축을 느리거나 줄여서 패턴 매칭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시간축에서 쓰이는, 움직임에서 쓰이는 것하고 모양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축으로 끊어주는 횟수를 초당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임의 모션의 방향은 그 이전 프레임하고 그 다음 프레임의 변이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보통 이 앞쪽으로 가는 변이를 플러스라고 하면은, 뒤쪽으로 이제 가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프로펠러처럼 모션이 굉장히 빠른 경우는 모션 앞 프레임하고 뒤 프레임을 모션을 빼봤더니 오히려 너무 한 바퀴가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변이가 뒤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헬리콥터의 이렇게 프로펠러라든가, 그 다음에 바퀴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볼 때 꼭 바퀴 필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젝티브 컨투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그 컨투어가 꼭 그 폐곡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짐작에 비추어 봐서 짐작을 해서 폐곡선을 만드는 그러한 기제가 서브젝티브 컨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엠셀 인스턴스들의 입포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앞에 병아리 감절사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눈코입을 만들 때는, 클래스를 만들 때는 수많은 샘플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전부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양한 형태가 무엇이냐라는 거는 아까 생략했듯이 위치, 회전, 크기 이런 거는 전부 다 고려하지 않았죠. 이걸 전부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위치는 당연히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은 컨트롤 돌아가면서 코딩해서 사이클릭 코드로 만들면 이거를 매칭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 다른 크기의 얼굴이 입력이 되면은 선 길이가 달라져가지고 이 위에 이 부분에 있는 이 세그먼트 코드들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 크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즉, 크기 문제가 결국 보면은 이게 이 거리에 따른 이제 크기 문제인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RF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앞쪽으로 오면, 가까운 거리로 오면 올수록 RF를 크게 만들던가,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조합을 맞춰주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디스페러티 얘기를 하면서 이 앞에서 눈앞에 한 몇 메타 정도 있는 거는 거리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거리를 측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RF 크기를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는도 이거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방법은 거리에 따른 각각의 세그먼트 조합을 모두 저장을 해서 전부 다 매칭시켜보는 방법입니다. 즉, 그러면은 경우의 가지수가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진짜 비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체라도 경험적으로 여러 거리에서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에 따른 세그먼트 조합들의 예들을 통해서, 즉 이렇게 비합리적인 방법이지만 하여튼 간에 이거를 다 저장하지는 않지만 이 여러 가지 거리에 따른 이 인스턴스들, 그때는 어떻게 보이는가,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거에 인스턴스들을 통해서 거리가 변해도 같은 물체로 판단할 수 있는 if 법칙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방법이 바로 키포인트 방법인데, 키포인트 방법은 코너처럼 이렇게 컨투어상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는 그러한 그 포인트, 그러한 포인트들의 어떤 거리 비율만 같다면, 즉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면 점 3개가 어떤 그 위치하는 그러한 포지션의 비율만 같다면 같은 패턴으로, 즉 같은 삼각형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키포인트들 사이에 곡률도 같아야 되겠죠. 삼각형 같으면은 그게 포인트들 사이에 직선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게 이렇게 곡선으로 된다거나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되게 되겠죠. 이 방법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결국 서브젝티브 컨투어 방법입니다. 근데 이 서브젝티브 컨투어 방법이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체, 즉 그런 거에 경험에 의한 학습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이 경험에 의한 학습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거가 바로 게슈탈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피처인 게슈탈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슈탈트 원리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점선면들의 이프문을 통해 합쳐 나갈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의 형태를 예상해 가면서 합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숲 안에 있으면 숲의 전체 모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에는 그 보정을 위한 피드백 회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뇌에서 어떠한 그 피드백 회로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경험상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그런 법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게슈탈트 원리라고 합니다. 게슈탈트라는 거는 원래 독일어로 생김새나 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점이나 모양을 가상의 선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특정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도출해낸 형태,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런 현상도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고요. 우리 세계의 모양들이 이런 현상을 도출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세상의 모양들이 만약 다른 형태였다면, 즉 어떤 이러한 물리적인 이 물리학 법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견한 물리학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면은 그러한 다른 게슈탈트 원리가 나왔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즉 DNA에 의한 게 아니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슈탈트 원리를 보면 심플리시티입니다. 이 단순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러한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베이직하게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도형으로 그거를 조합을 해서 그러한 쉐입을 표시한다는 그게 심플리시티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이 피규어 그라운드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경하고 배경을 나누죠. 그림을 볼 때. 그래서 전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패턴을 전경으로 띄어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배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경하고 배경이 우리가 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일 때는 어떤 게 배경이고 어떤 게 전경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못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어떤 촛대처럼 생겼고요. 이 양쪽에 있는 거는 사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보고 있는 건지 촛대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이 영역을 띄어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물체를 기본으로 해서 그 물체부터 띄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락시머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저거죠. 이 근접성, 자기 이제 친밀도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자기가 서로 근접한 이웃들끼리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밀라리티는 뭐냐 하면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은 묶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이 주황색인 거를 이렇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떤 선이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겠죠. 커먼 페이트는 뭐냐면 공통 운명이라고 그래서 어떤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들은 같은 묶음으로 보고 그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좀 삐딱한 그런 사람들은 다른 부류로 띄어낸다는 겁니다. 시머트리는 어떤 하나의 그 대칭 또는 뭐 평행 이러한 그 원칙인데요. 그렇게 대칭이나 어떤 평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눈에 쉽게 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어티는 연속성의 법칙인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 끊어진 게 아니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거는 이쪽으로 가서 어떤 두 개의 어떤 선이 서로 겹쳐 있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게 컨티뉴어티입니다. 클로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곡선, 즉 서브젝티브 컨티뉴어의 원리인데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끊어졌어도 우리가 삼각형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끊어져도 패곡선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을 클로저라고 합니다. 커먼 리전은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검은 사각형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은 이 묶어 놓은 거는 꼭 같은 어떤 그 소속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 이게 커먼 리전입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브니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점들이 떨어져 있어도 그거를 선들로 연결하면은 선들로 연결된 것들은 전부 같은 소속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커넥티브니스입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그런 그 법칙을 띠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치다 보면은 그거에 맞지 않는 현상인 것들도 있게 되는데 그러한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현실하고 다르게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착시 현상이죠. 0차원 착시라는 거는 뭐냐면 점을 보면은 이게 일루저리 컨투어. 그러니까 즉 어떤 그 현실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으로 보는 어떤 그런 컨투어인데 점이 3개만 있어도 삼각형으로 보고요. 점 띄워 놓으면 이게 원으로 보이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점을 너무 생략해서 점 이렇게 4개만 찍어 놓으면은 이게 사각형으로 보일 겁니다. 원으로 보이려면 좀 더 촘촘하게 찍어야 되겠죠. 점 7개 보고 있는데 이게 북두칠성 국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보면 7개고 모양이 국자인데 국자로 보이진 않고 북두칠성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패턴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점을 이렇게 찍어놔도 입술처럼 이렇게 금방 보이죠. 1차원 착시는 서브젝티브 컨투어에 의한 착시가 많습니다. 여기서 끝점들을 이으니까 여기서 전부 가운데가 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이 짝대기를 이거하고 이거는 전부 평행선들입니다. 평행선인데 여기다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엇갈려서 그어 놓으니까 이쪽이 좀 더 이쪽보다 더 벌어진 것들처럼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나뭇가지 같은 거에서 이렇게 벌어질 때 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 좀 방향 쪽으로 가는 쪽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작은 점들이 없으면 이건 바둑판인데 여기다가 까만 점, 하얀 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요렇게 이게 동심원이 보입니다. 까만 거에 따른 동심원, 그 다음에 하얀 거에 따른 동심원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서브젝티브 컨투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점이 이어져서 서브젝티브 컨투어처럼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2차원 착시는 이게 이 원을 2개를 이렇게 그어놓으면 이거는 초승달처럼 보이고 이거는 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원 2개가 겹쳐서 이것도 원으로 보고 이것도 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반으로 이제 딱 짜게 되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이 원이 2개가 겹쳐진 것처럼 보이질 않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안으로 파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2개의 이 면을 2개를 이렇게 겹쳐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이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보이냐면 우리가 전부 이런 거를 전부 익숙하게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반창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뭐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만드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이 집합에서 이 집합을 빼면은 이게 차집합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이걸 응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 동그라미가 같은 면입니다. 크기가 같은데 이렇게 이거는 주위에 작은 원을 하고 그려놨고 이거는 큰 원을 그려놨는데 작은 원에 의해서 가운데가 더 크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뉴런 회로에서 이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면은 자기가 옆에 있는 거를 자기가 좀 억제해서 자기가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거를 더 억제시켜서 이게 더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여기서 십자가가 보이죠. 네? 전혀 십자가가 아닌데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3차원 착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서 사실은 좀 웃기게 생겼죠.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쪽에 이게 빈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다시 또 이쪽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해도 이게 그냥 이게 3차원 막대기가 3개나 4개 이게 있구나. 이쪽을 보면 3개고 이쪽을 보면 4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죠. 계속 올라가는 계단이 계속 올라가서 계속 뜨는데 3차원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으면 올라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착시가 이르는 겁니다. 이게 뎁스에 관해서 이제 일루전, 환상이 보이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는 선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쪽에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봐왔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먼 거리에 있는 막대기가 이 먼 거리에 있는 막대기는 작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세 개의 막대기의 크기가 큰데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막대기는 같다면 요만하게 보여야 되는데 요만하게 보이지 않고 이만큼이 크니까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평면에다가 그냥 검은 칠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역시 이게 꼭 무슨 이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착시가 게슈탈트 원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 피처를 보면은 2차원면의 세선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맨 앞에서 사람 인식을 할 때 팔다리를 단순하게 선으로 그려도 다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를 곰곰이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물리량, 뭐 소리, 맛, 색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 양은 세기와 양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는 세기하고 양을 곱한 게 파워고 에너지는 파워에다 지속시간을 곱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기를 뭐 이 어떤 기계가 난방기구가 뭐 3kg짜리다 그러면은 1kg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그 1시간에 1kg의 파워를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이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34kg가 나왔다. 그거는 뭐 1kg짜리 34시간을 썼다. 그래서 에너지를 34kg를 썼다. 똑같이 kg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단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리 같은 경우는 고음은 세기가 강한 걸로 들리고요. 큰 소리는 양이 많다고 느끼고요. 속도가 빠르면 세기가 강하고 무게가 무거우면 양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 같은 경우는 세기하고 양을 더하니까 곱하니까 사실은 무거운 게 빠르게 나르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9.11 테러 때 전복이가 그 빌딩에 가서 부딪혀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듯이 이 엄청난 그러면 파워가 그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기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로만 날아갈 수 있으면 그게 철판도 뚫는다고.
그래서 뇌는 어떤 이러한 그 물리량에 익숙하게 보통 뭐 의식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에 다 익숙해져 머릿속으로 무의식적으로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볼 때도 그 모양에 따라서 색이와 양의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각종 모양들을 색이와 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본 겁니다. 보통 이거 말고도 뭐 소리, 맛, 색깔, 모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그런 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세기가 보통 두께가 가늘고 길이가 이제 길면은 이게 이제 세기가 크죠. 세기가 크고 양이 많은 거는 이게 좀 이렇게 좀 길고 이제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이 많게 되고요. 그래서 세기가 크다는 거를 이게 길쭉한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브랜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좀 두껍고 퉁퉁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노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이제 그 도형들이 이 안에가 메워져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메워져 있지 않은 이런 것들도 도형은 도형이죠. 근데 이것들은 어떤 2차원 면이 아니라 다 1차원 선으로 바운더리만 표시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다시 이거는 1차원이고 이거는 1차원 삼각형이고 이거는 2차원 삼각형입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근데 여기서도 이 안에 있는 하얀색 삼각형은 이거는 면이죠. 이 면의 바운더리를 이제 선이 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드하고 브랜치를 나눌 때 어느 거는 노드고 어떤 거는 브랜치로 나눠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서 볼 때 뭐 벽돌을 이렇게 보면 집에 있는 이제 벽돌 같은 거를 보면은 벽돌은 이 노드라고 이제 보이겠죠. 약간 두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벽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길고 가는. 그거는 꼭 또 노드라고 안 보이고 브랜치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브랜치고 어떤 거는 노드라고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나는 이거를 브랜치라고 본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선화를 해서 하나의 그 라인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세선화를 하는 이유는 브랜치는 멀리서 보면 그냥 선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 거리에 따른 하나의 그 일체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드는 멀어지면 점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 세선화를 할 때 이 패턴 인식의 교과서 같은 데서는 뭐 그냥 무조건 도형을 다 세선화를 해버리는데 제 생각은 이 노드에 해당되는 그런 도형까지 세선화를 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벳으로 인식하는데 한 3, 4살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전부 이걸 그림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으로 인식하는 거는 세선화를 해야지 이렇게 문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번째 피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피처는 3차원을 프로젝션 시켜서 그거를 2차원으로 보는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3차원 물체를 우리가 3차원적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럼 항상 우리는 2차원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그 2차원 패턴을 보면서 전부 3차원으로 인식을 할까? 라는 거의 해답은 뭐냐 하면은 이 3차원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포즈와 모든 방향, 보는 거에 따른 카메라 방향에 따른 모든 그 패턴, 이 모습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에 이거를 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서 2차원 패턴이 나오면 그 2차원 패턴하고 뇌 속에 가지고 있는 이 2차원 패턴을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또 하나의 이제 파라미터를 갖게 되겠죠. 즉 어떤 모양이 보이면 그거는 이 어떤 물체를, 즉 3차원 물체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본 거다라는 그 피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각도와 거리나 뭐 모든 어떤 자세에 관한 뭐 그런 모든 정보. 그게 바로 다섯 번째 피처입니다. 그래서 뇌는 모든 포즈와 생김새를 전부 저장을 하고 있고 같은 물체끼리 저장 위치가 같이 몰려 있습니다. 즉 얼굴 같은 경우 보면은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왼쪽에서 본 거, 서쪽으로 가면 오른쪽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금방 그 카메라 각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을 해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김새는 앞뒤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와 각도가 3차원 피처로 이게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이거를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2차원 모양새를 보면은 그것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본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모든 각도의 모양을 종합해서 결정 트리표를 만들면 그물체 3차원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정 그 결정 트리표를 즉 입후문을 동정 물체에서 만들어서 2차원 생김새하고 3차원 물체하고 카메라가 어떤 그 각도에서 보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 보는 물체라도 비슷한 이제 그 2차원 생김새가 찾으면 2차원 생김새를 찾으면 아 이거는 3차원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카메라가 어느 각도에서 그거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가 추측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러한 그 이품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옆모습만 봐도 아 이거는 옆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를 추측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에 따른 이품은 규칙도 있고 3차원의 위치나 모양에 따른 이품은도 있고 다 그렇게 머릿속에 전부 그 이품은을 형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인식이라는 거를 보면은 제가 이퀄 세그멘테이션 이게 이제 영역을 가르는 건데 저는 이제 편가르기라고 쉽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인식이라는 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이 이미지에서 어떤 화소들이 어떤 물체에 속한다. 이거 소속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보면은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픽처입니다. 여기 뭐가 있고 뭐 전혀 모르죠. 그냥 코딩을 하는 것도 뭐 BMP가 됐건 뭐 아니면 JPEG이 됐건 뭐가 됐건 코딩을 할 때도 여기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코딩을 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해서 그냥 그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코딩을 안 하죠. 요거는 팔이고 요거는 뭐 위에 있는 겉옷이고 요거는 뭐 목이고 요건 얼굴이고 요건 흙바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그림을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이 뭐 하늘색의 뭐 겉옷을 입고 뭐 흙바지를 입었는데 오른손을 들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암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건 팔이고 이거 얼굴이고 이런 거를 다 나누는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피처인데 그 피처라는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M셀, P셀이 있었죠. 전반적인 모양은 M셀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어떤 파트들은 P셀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이제 차원별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어떤 걸 알파 베타를 해서 사전식으로 정리를 해서 서칭을 즉 탐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 경험에 의해서 게슈탈트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즉 그 패턴들을 조합을 해나갈 때 어떤 패턴하고 어떤 패턴을 서로 묶어야지 되느냐, 즉 같은 소속이냐,
같은 소속이 아니냐. 그 와중에는 뭐 시밀러리티, 프록시머티, 뭐 그다음에 뭐 같은 코먼 페이트, 뭐 커넥티드니스 별게 다 있었죠. 그런 식으로 평가르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선화인데 이게 거리에 따른 생김새의 변화에 일관성을 부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세선화가 되지 않으면 문자 인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2차원에서 일어나는 원리죠. 3차원에서 일어나는 피처는 물체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2차원 모습만 보고도 우리가 3차원인 거를 알 수 있는, 3차원으로 해석을 해내는 그러한 기제에 대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1번서부터 5번까지 쭉 오다 보면은 이게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앰셀 피셀, 그죠? 그 카메라에 뭐 200만 화소, 300만 화소 뭐 이렇게 거기서부터 찍어서 이거를 전부 1차원, 2차원으로 서로 가르고 평가르고 그 다음에 소속, 같은 소속으로 묶고 그 다음에 세선화를 하고 다시 이거를 3차원으로 다시 또 추측을 해가면서 이게 이렇게 손을 들고 겉옷이 여기 있고 바지가 여기 있어서 이거는 여기가 이만큼이 사람이고 여기 또 한 사람이고 이렇게 전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물체 인식이라는 거는 RF를 넓혀가면서 그 RF 내의 1, 2, 3차 패턴들을 하나씩 떼어내서 다 조립하는 과정 작업입니다. 아까 제가 그 채로 쳐낸다고 그랬죠. 망을 점점 넓혀가면서 채로 쳐낸 다음에 그 채로 쳐낸 것들을 전부 다 다시 나눠서 다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진짜 위와 같은 수많은 피처들이 고려되고 이 피처들 말고도 사실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제가 뺐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그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 5가지 피처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 5가지 피처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뺐지만 하여튼 이 수많은 피처들이 고려가 돼서 이 품을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도 많은 계산을 요하기 때문에 뉴런이 1000억 개나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 뇌에서 도대체 이 품은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뉴런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규칙은 어떻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제가 어디 뭐 다른 책이나 어떤 뭐 논문대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퍼온 거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긴 시간을 연구를 하고 고민한 결과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아마 어디서 보지도 못한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진짜 이러한 거를 정리를 하는데 진짜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발명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뇌가 그렇게 형성된 게 진짜 쉬운 과정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 물체인식, 이 간단한 평가르기 하는 거가 진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아주 간단한 여기서부터 M셀, P셀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차원을 높여가면서 어떠한 피처를 어떻게 쓰면은 어떤 식의 결과가 얻어지는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은 구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